잠이 안 옵니다. 아니, 요즘 들어 자다 깨면 그냥 그대로 새벽까지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게 되더군요. 70이 넘으니 잠도 짧아지는 게 당연하다는데 제 경우는 좀 다릅니다. 여보, 또 깼어요? 옆에서 마누라가 뒤척입니다. 응, 괜찮아. 당신이나 더 자. 민수 걱정이지? 대답을 안 했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48살 먹은 아들 걱정에 70 노인이 잠을 설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부부 현실입니다. 어젯밤에도 그 녀석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카드값이 좀 18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180만 원이요. 한 달 카드값이 48살 작년이. 그것도 처음도 아니고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지난달에도 200만 원 보내줬잖니? 그게 선배들이랑 모임이 있어서요. 제가 한턱 쏘게 됐는데 선배들 모임. 그 녀석 입에서 맨날 나오는 단어입니다. 대학 선배, 회사 선배, 동네 선배. 너 회사는 안 다니냐? 다니죠. 근데 요즘 계약직이라 월급이 얼마 안 돼요. 260 받는데 4대 보험 떼고 나면 실수령이 얼마 안 남아요. 실수령이 적다고요? 근데 한 달에 카드를 180만 원씩 쓴다고요? 그러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아들 민수에 관한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민수를 그렇게 키운 저희 부부, 특히 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냐오냐 키운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이게 입버릇이 되는 겁니다. 아이가 뭘 달라고 하면 주고, 뭘 하고 싶다면 시키고, 실수를 해도 괜찮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40년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 같지 않으실 겁니다. 제 이름은 박종철입니다. 올해 72 충남 논산 출신이고요. 24세 서울 올라와서 평생을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살았습니다. 2016년에 정년퇴직했으니까 벌써 9년이 흘렀네요. 마누라는 이순자, 올해 70, 고향 선배 소개로 만나 결혼 37년째입니다. 결혼 전에는 식당 주방 보조로 일했고 결혼하고 나서는 집에서 애들 키우고 가끔 파트 일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아파트 청소 그런 거요. 자식은 둘입니다. 첫째가 아들 민수 48, 둘째가 딸 민지 45. 민수는 미혼이고 저희랑 한 동네 빌라에 혼자 삽니다. 대학은 졸업했습니다. 지방 사립대학이지만 그래도 대학 나왔으니 저희 세대로는 출세한 겁니다. 근데 직장 생활이 안 맞는다고 이 회사 저 회사 옮겨 다니다가 지금은 물류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합니다. 민지는 결혼해서 경기도 수원에 삽니다. 사위는 괜찮은 사람인데 경제적으로 여유는 없습니다. 초등학생 아이 둘 키우느라 바쁘고요. 명절 때나 얼굴 봅니다. 저희 부부는 송파구 낡은 빌라 월세로 삽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수입은 기초연금이랑 국민연금 합쳐서 월 80만 원 정도 나오고요. 퇴직금은 진작에 다 썼습니다. 민수 사업 자금 대준다고, 민지 결혼 자금 보태준다고. 통장에 남은 돈은 800만 원 정도입니다. 제 말버릇은 그래, 그렇지 뭐입니다. 마누라 말버릇은 아이고 우리 아들입니다. 성격은요 착하다고들 합니다. 순하다고도 하고요. 근데 요즘 생각해보니 착한 게 아니라 물은 것 같습니다. 단호하지 못한 거죠. 특히 자식 앞에서는요. 민수는 어릴 때부터 착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반장도 하고 중학교 때는 성적도 괜찮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공부를 손 놨습니다. 친구들이랑 PC방 다니고 만화방 다니고 저는 뭐라고 안 했습니다.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마누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민수는 똑똑해. 나중에 하면 돼. 그렇게 믿었습니다. 진심으로요. 대학도 겨우 붙었습니다.
재수 끝에 지방 사립대 경영학과. 그래도 대학 가니까 좋았습니다. 등록금은 제가 대출받아서 냈고요. 대학 4년 동안 민수는 서울 와서 자취했습니다. 자취비, 용돈 매달 60만 원씩 보내줬습니다. 제 월급이 250만 원 정도였는데 거기서 60만 원 떼면 우리 부부 생활비랑 민지 학원비 대기에 빠듯했지만 어떻게든 해냈습니다. 그 시절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지만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애들 대학만 보내면 된다. 그럼 우리 할 일 다 한 거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졸업하고 나서가 진짜 시작이더군요. 민수는 취업이 안 됐습니다. 1년, 2년 흘러가도 대기업은커녕 중소기업도 안 됐어요. 스펙이 부족하다고, 토익 점수를 더 올려야 한다고, 자격증을 더 따야 한다고. 그래서 또 돈 들어갔습니다. 학원비, 응시료, 교재비. 30 넘어서야 겨우 첫 직장 잡았습니다. 작은 무역회사 사무직. 근데 석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아버지, 거기 사장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맨날 욕하고 갑질하고. 그래도 좀 참아봐라. 어느 회사든 처음엔 다 그렇다. 아버지는 제 입장도 몰라주시네요. 그 말에 더 이상 못했습니다. 그 뒤로 민수는 회사를 8번 옮겼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 동료들이 따돌린다. 업무가 적성에 안 맞는다. 야근이 너무 많다. 월급이 적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힘들면 쉬어라.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민수는 이제 48입니다. 결혼은커녕 연애도 안 합니다. 친구들도 별로 없습니다. 퇴근하면 자기 집 가서 컴퓨터 게임하거나 유튜브 보다가 잡니다. 주말이면 저희 집에 와서 밥 얻어먹고 가고요. 아들이 오는데 뭐라도 해줘야지. 마누라가 그럽니다. 그래서 민수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전 이런 거 만듭니다. 민수는 먹고 트림하고 소파에 들어누워서 핸드폰 보다가 저녁 되면 가버립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돌아서면 마누라가 한숨 쉽니다. 여보, 우리 아들 언제 결혼할까요? 글쎄 2년이 되면 되겠지. 나이가 벌써 48인데. 마누라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도 압니다. 우리 부부가 늙어 죽으면 민수는 혼자 남습니다.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근데 또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그래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상해진 건 작년 가을쯤부터입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사업 좀 해볼까 해요. 민수가 저녁 먹으러 왔다가 느닷없이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사업? 무슨 사업? 인터넷 쇼핑몰이요. 요즘 온라인 쇼핑몰이 대세잖아요. 중국에서 물건 싸게 들여와서 마진 붙여 파는 거예요. 그거 돈 많이 들지 않냐? 초기 투자금만 있으면 돼요.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제가 듣기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민수야,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다는 거냐? 그게 아버지한테 좀 부탁드리려고요. 옆에서 마누라가 끼어듭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사업한다는데 도와줘야죠. 순자야, 우리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 알죠? 근데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 나이에 무슨 대출을 받아? 그럼 보험 해약하든지요. 제가 들고 있던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말 좀 들어봐라. 사업이란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실패하면 빚만 남는다. 아버지는 맨날 그러시네요. 저 못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알아서 할게요. 민수가 숟가락을 던지다시피 놓고 일어났습니다. 밥도 다 안 먹었는데 어딜 가? 배 안 불러요? 전 갈게요. 쿵쿵 계단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누라가 울상이 됐습니다. 여보, 아들 기분 상하게 왜 그래요? 기분 상하게 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야. 현실이 뭐예요? 우리 아들이 뭐 하겠다는데 부모가 도와줘야죠. 순자야, 우리 나이가 70이야. 70? 지금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뭐가 있어? 민수 사업 실패하면 우리까지 거리에 나앉아.
에이, 그렇게까지 되겠어요. 마누라는 그렇게 말하고 설거지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화면이 하나도 안 들어오더군요.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하게 구는 건가? 민수 나이가 벌써 48인데 뭐라도 해보고 싶다는데 막는 게 맞나? 그래도 2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다. 네.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저번에 아버지가 말 좀 심하게 했지? 미안하다. 괜찮아요. 그 사업건 말이다. 아버지, 그거 이미 시작했어요. 뭐? 시작했다고? 네. 대출 받아서요. 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 받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야, 저축은행 대출은 이자가 높아.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안 도와주시니까.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해라. 네.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쓰렸습니다. 마누라한테 말했습니다. 민수가 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 빌렸대. 뭐? 거기 이자가 얼마나 높은데?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어쩌라고요? 우리가 도와줬어야죠. 우리가 무슨 돈으로? 부부싸움이 났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가득하고 아버지 사업이 안 돼요. 그래? 물건을 떼어왔는데 안 팔려요. 재고가 쌓이고 광고비는 계속 나가고 얼마나 손해봤는데? 지금까지 1,500 정도요. 빌린 돈 갚으려면 최소 2,000은 있어야 해요. 또 돈 얘기였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2천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 제발요, 아버지. 이번만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다시는 손 안 벌릴게요. 너 그 말 몇 번째 하는 거니?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70 노인 앞에서 48 아들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무너지더군요. 민수야, 일어나. 싫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신다고 할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마누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좀 도와줘요. 제발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길이 맞는 건가? 계속 이렇게 퍼주기만 하는 게 옳은 건가? 근데 무릎 꿇은 아들을 보니까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다. 보험 해약하고 대출 알아볼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수가 벌떡 일어나서 절을 했습니다. 그날 저는 제가 들어놓은 종신보험을 해약했습니다. 해약 환급금 800만 원. 거기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서 1,000만 원 더 빌렸습니다. 총 1,800만 원을 민수한테 건넸습니다. 민수야, 이게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다. 알아요. 진짜 감사해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마누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잘한 거죠? 모르겠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뒤로 2달 동안 민수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설 명절도 안 왔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요. 문자 한 줄 달랑 보내놓고는 잠수 타버렸습니다. 마누라가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민수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겠어. 전화를 안 받네. 직접 찾아갔습니다. 민수 자취방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다. 문 열어.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민수는 머리는 산발이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며칠 입은 건지 구겨져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쉰내가 났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아버지, 사업은 어떻게 됐어? 망했어요. 뭐? 다 날렸어요. 1,800만 원 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할 건데? 모르겠어요. 그냥 죽고 싶어요. 민수가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 죽는다는 소리가 어디서 나와?
아버지가 뭘 알아요. 전 이제 끝났어요. 빚만 2천만 원이에요. 회사 월급으로는 평생 갚아도 안 돼요. 그래도 죽는다는 소리는 하는 게 아니야. 그날 민수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마누라가 밥을 차려줬지만 민수는 숟가락도 안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힘들지? 괜찮아. 엄마가 있어. 마누라가 민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대체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민수는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서 지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밥은 거르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민수야, 밥 먹어라.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지. 됐어요. 마누라가 애타게 불렀지만 민수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도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야, 박민수, 정신 좀 차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니? 대답을 해. 아버지, 전 이제 못 살겠어요. 무슨 소리야? 빚쟁이들이 전화해요. 하루에 10통씩 돈 내라고 집 찾아가겠다고. 그럼 경찰에 신고해.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제가 빌린 건 맞으니까. 그럼 파산 신청을 해.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신용불량자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지금도 제대로 못 살고 있잖아. 저도 모르게 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맞아요. 전 제대로 못 살아요. 아버지 기대에도 못 미치고 엄마 기대에도 못 미치고 그냥 쓰레기예요.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니? 알아요, 다 알아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48살 먹고도 부모한테 손 벌리는 게 얼마나 한심한지.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큰 남자가 엉엉 소리 내서 우는 걸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부자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마누라가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린 민수 사진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사진. 새 가방 메고 환하게 웃는 얼굴. 이 아이가 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사진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 자전거 사주세요. 자전거? 그거 비싸잖아. 친구들은 다 있는데 저만 없어요. 그래? 알았어. 아버지가 사줄게. 그때 자전거 값이 15만 원이었습니다. 제 월급이 80만 원이었으니 적지 않은 돈이었죠. 근데 사줬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달에는 롤러블레이드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또 사줬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게임기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또 사줬습니다. 마누라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너무 다 사주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우리 아들 갖고 싶은 거 사주는 게 뭐가 문제야? 그래도 돈도 아껴야 하고 애도 절제하는 걸 배워야죠. 애 키우는 재미가 뭐야? 사줄 수 있을 때 사줘야지.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민수가 뭘 달라고 하면 주고 뭘 하고 싶다고 하면 시켰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게 입버릇이 됐습니다. 아버지, 친구들이랑 PC방 가도 돼요? PC방? 거기 가면 공부 안 하잖아. 1시간만요? 제발요? 그래, 가거라. 근데 1시간만이다. 민수는 1시간이 아니라 4시간 동안 PC방에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혼을 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턴 약속 지켜라. 네, 알았어요. 근데 다음에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다음엔 지켜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게 반복됐습니다. 아버지, 저 학원 그만둘래요. 왜? 수학 성적 올리려면 다녀야지. 재미없어요. 그리고 학원비 아까워요. 그래? 그럼 그만둬라. 마누라가 반대했습니다. 여보, 학원은 다녀야죠. 대학 가려면. 애가 하기 싫다는데 어떡해.
억지로 시키면 스트레스만 받아. 그래도 됐어. 민수가 알아서 할 거야. 민수는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성적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이제야 보이더군요. 제가 평생 해온 게 뭔지. 오냐 오냐. 그냥 다 들어준 겁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겁니다. 안 되라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방임이었습니다. 민수가 일주일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할 거니? 계속 다닐 거예요. 빚 갚으려면 어쩔 수 없죠.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알았어. 이제 그만하고 새 출발해라. 민수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마누라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질까요? 글쎄, 그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불안은 한 달 뒤에 현실이 됐습니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회사 잘렸어요. 뭐? 왜? 지각을 너무 많이 했대요. 계약 해지당했어요. 민수야, 넌 도대체 왜 맨날 지각을 하는 거니? 죄송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건 핑계야. 어른이 되면 책임감을 가져야지. 알아요. 알면서 왜 못해?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8살 아들이 지각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민수가 실직하고 나서 한 달 동안 또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민수 자취방 문을 두드렸는데 이번에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문 열어. 아버지야. 안에서 인기척은 있는데 문을 안 엽니다. 민수야, 제발 문 좀 열어라. 한참을 두드린 끝에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민수가 고개만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바빠요. 바쁘긴 뭐가 바빠. 실업자가. 들어오세요. 민수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또 충격이었습니다. 거실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 용기, 과자 봉지, 페트병. 너 이게 뭐니? 치울 거예요. 치울 거면 왜 진작 안 쳤어? 소리를 지르고 보니 민수가 움찔했습니다. 저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흥분했네. 괜찮아요. 민수야, 너 요즘 뭐하고 지내니? 집에 있어요. 하루 종일? 네. 구직 활동은 안 해? 해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돼? 나이도 많고 경력도 엉망이고. 민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민수를 데리고 거실 쓰레기를 같이 치웠습니다. 2시간 동안 묵묵히 일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5개나 나왔습니다. 민수야,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마라. 네. 그리고 밥은 제대로 먹고. 네. 집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옆집 아주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민수 아버지시죠? 네, 안녕하세요. 민수 씨 요즘 괜찮은가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요 며칠 밤마다 고함 소리가 들려서요. 혼자서 뭐라고 소리 지르던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네, 제가 알아볼게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냥 걱정돼서 여쭤본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마누라한테 말했습니다. 순자야, 민수 상태가 심각해. 뭐가 어떻게요? 혼자서 밤에 소리 지른대. 옆집 사람이 그러더라고. 세상에, 우리 아들이 정신과 상담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아. 정신과요? 우리 아들은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울증이나 그런 거 말이야. 그래도 정신과는. 마누라가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정신과를 터부시하거든요. 괜찮아. 우리 아들이 좀 힘들 뿐이에요.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마누라는 그렇게 믿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잠결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종철 씨시죠? 네, 그런데요. 송파경찰서입니다. 아드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요. 네. 민수가요? 무슨 일이에요? 편의점에서 물건 훔치다 잡혔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옷을 급하게 입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민수는 조사실 의자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너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니?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프면 아버지한테 전화하든지. 죄송해요.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랑 김밥을 훔치려다 걸렸습니다. 합계 금액 8,500원입니다. 8,500원. 그 돈 때문에 아들이 도둑이 됐습니다. 사과하고 물건값 변상하면 선처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편의점 주인한테 사과하고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차 안에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죽고 싶어요. 진짜로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민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약속해.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겠다고. 네. 민수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누라한테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정말 안 되겠어. 민수를 병원에 데려가야 해. 알았어요. 마누라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를 설득해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민수를 1시간 동안 상담하고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아버지입니다. 환자분이 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겪고 계십니다. 자존감도 많이 낮아진 상태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의 지지요? 네. 환자분이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 생각을 바꿔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수한테 약이 처방됐습니다. 우울증 약. 약국에서 약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신병자예요? 무슨 소리야? 우울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야. 약 잘 먹고 상담 잘 받으면 나아진다. 네. 근데 민수 눈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1달 동안 민수는 약을 먹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말도 좀 하고. 아버지, 저 이번에 편의점 알바 시작했어요. 그래? 잘했다. 시급 9,860원이에요. 하루 4시간씩 일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어요. 좋네. 천천히 해라. 네.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 못 갔습니다. 민수가 일주일 만에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어? 사장님이 막 대해요. 반말하고 욕하고. 그래도 참고 다녀야지. 저는 못 참겠어요. 민수야, 내가 70살까지 이렇게 살 거니? 지금 48세야. 아직 20년 넘게 살아야 해. 그동안 어떻게 먹고 살 거야? 모르겠어요. 민수가 또 무기력해졌습니다. 저도 지쳐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일을 해도 안 되는데. 그날 밤 저는 옛날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쓴 일기가 나왔습니다. 1976년 12월 3일. 오늘 아들이 태어났다. 3.2kg. 건강하다. 이름은 민수라고 지었다. 백성민, 빼어날 수.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하라고 키웠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이름 지었는데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저는 더위 속에서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집에 있기가 싫었습니다. 마누라랑 계속 민수 얘기만 하게 되거든요. 여보, 우리 아들 어떻게 할까요? 나도 모르겠어. 이러다 우리가 먼저 죽으면 민수는 어떡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아기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 아기도 커서 우리 민수처럼 될까? 쓸데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옆에 누가 앉았습니다. 고향 친구 정태였습니다. 종철이? 오, 정태야. 오랜만이다. 여기서 뭐 하냐? 그냥 더워서 바람 좀 쐬려고. 정태는 저랑 같은 나이 72입니다. 근데 저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럭저럭. 너는? 나? 손주들 돌보느라 정신없지. 손주가 몇이더라? 셋? 다들 초등학생이야. 정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좋겠다. 너네 민수는 어떻냐? 결혼했냐? 아니, 아직. 아직? 나이가 이제 40 후반 아니냐? 그게 그러네.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정태가 눈치를 챘는지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때는 30 되기 전에 다 했는데. 시대가 바뀌었지. 그래도 그렇지. 결혼해야 어른 되는 건데. 정태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수는 언제 어른이 될까? 집에 돌아오니 마누라가 울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왜 그래? 민수가 왜? 이거 봐요. 마누라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 이제 못 살겠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거 언제 온 거야? 방금요. 지금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당장 가봐야겠어. 저는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뛰쳐나갔습니다. 민수 자취방까지 택시 타고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까워서 버스 타는데 그날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취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다. 문 열어.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제발 빨리 문 좀 열어주세요. 제 아들이 안에 있는데 연락이 안 돼요. 관리인 아저씨가 마스터키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이 깜깜했습니다. 민수야.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 빈 수면제 통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119 불러주세요. 관리인 아저씨가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민수를 실어 날랐습니다. 저도 같이 탔습니다.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환자분이 무슨 약을 드셨나요? 수면제요. 저거 빈통이 있었어요. 얼마나 드셨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민수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마누라한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병원이야. 송파중앙병원 응급실로 와. 민수가 어떻게 됐어요? 수면제 먹었어. 지금 치료 중이야. 세상에. 마누라가 오열했습니다. 울지 마. 어서 와. 전화를 끊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신에게 빌었습니다. 평생 교회도 절도 안 다닌 사람이 그날은 신에게 매달렸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다행히 위세척 빨리 해서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입원 치료를 권합니다.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상태예요. 네, 알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민수는 정신병동에 입원했습니다. 면회를 갔습니다. 민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왜 그런 짓을 한 거니? 죄송해요. 죄송하면 뭐해? 죽으면 다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면 아버지한테 얘기하든지. 아버지한테 얼마나 짐이 되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넌 우리 아들이야. 아들이어서 더 죄송해요. 이렇게 못난 아들이어서.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네? 아버지가 너를 잘못 키웠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 다 들어줬어. 뭘 사달라고 하면 사주고, 뭘 하기 싫다고 하면 안 시키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목이 메였습니다. 그게 아니었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방임이었어. 너한테 책임감을 안 가르쳐 줬어. 인내심도 안 가르쳐 줬어. 실패를 경험하게 안 했어. 그래서 넌 지금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는 거야. 아버지, 미안하다, 민수야. 정말 미안하다. 저는 민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달라질게. 오냐 오냐 안 할게. 내가 힘들어도 스스로 이겨내도록 도와줄게. 그러니까 제발 살아라. 아버지 부탁이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병원 밖 벤치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곰곰이 따져봤습니다. 민수가 3살 때였습니다. 아빠, 이거 해줘. 민수가 장난감을 들고 왔습니다. 조립식 자동차였는데 혼자서 못 끼우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해줄게. 제가 대신 다 끼워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5살 때는 신발끈을 제가 매줬습니다. 7살 때는 학교 준비물을 마누라가 다 챙겨줬습니다. 10살 때는 숙제를 못하면 괜찮아, 내일 해 하고 넘어갔습니다. 15살 때는 학원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면 그만두게 했습니다. 20살 때는 군대 안 가고 싶다고 하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보냈습니다. 30살 때는 회사 그만두고 싶다고 하면 그만두게 했습니다. 40살 때는 사업하고 싶다고 하면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48살 자살 시도.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약은 계속 드셔야 하고요. 상담도 꾸준히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민수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집에 가야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앞으로 계획 말이야. 모르겠어요. 민수야, 이제는 내가 정해야 해. 네? 아버지가 정해주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정하는 거야.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를 지었습니다. 하지만은 없어. 너 이제 48이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해. 알겠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민수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돈 좀 빌려주세요. 뭐에 쓸 건데? 생활비요. 이번 달 월세도 내야 하고. 안 돼. 네? 안 된다고 했어.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 아니야.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해야 해.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일을 구해. 알바든 뭐든. 전 회사 다닐 거예요. 그래? 그럼 회사 구하고. 그 전까지는 알바라도 해.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그러실 거예요? 응. 아버지가 평생 너한테 잘못해줬어. 이제 그러지 않을 거야. 알았어요. 민수가 돌아섰습니다. 마누라가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여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제는 이렇게 해야 해. 그래도 순자야, 우리가 죽으면 민수는 혼자야. 그 전에 스스로 살 수 있게 해줘야 해. 마누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면 해시태그 20일 한 달 후 10월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편의점 알바 시작했어요. 그래? 잘했네.
하루 6시간씩 일해요. 한 달에 150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꾸준히 해라. 네. 목소리가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낮에는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괜찮아요. 돈 벌어야죠. 그래, 근데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라. 네. 한 달 후 민수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요. 뭔데? 50만 원이요. 아버지한테 빌린 돈 갚으려고요. 민수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지만 조금씩 갚을게요. 알았어. 고맙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는데 마음은 뭉클했습니다. 민수가 이력서를 100군데 넘게 냈습니다. 그중 한 곳에서 면접 기회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내일 면접이에요. 그래? 어디? 작은 IT 회사예요. 격리 직원을 뽑는데요. 격리? 네. 제가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잘해봐라. 긴장돼요. 긴장하지 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네. 다음 날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붙었어요. 정말? 네. 정규직은 아니고 3개월 계약직인데 그래도 시작이잖아요. 잘했다, 민수야. 정말 잘했어. 감사해요, 아버지. 민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민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규직이에요. 월급도 300으로 올랐어요. 축하한다. 그리고요,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뭐? 정말? 네. 회사 동료예요. 나이는 저보다 7살 어려요. 그래? 언제 한번 보여줘라. 다음 주에 모시고 갈게요. 일주일 후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은 김수진, 41살. 작은 회사 격리부 과장.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수진 씨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수진 씨, 우리 민수가 폐를 많이 끼치지 않나요? 아니에요. 민수 씨 정말 성실하세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저한테 잘해주세요. 수진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민수도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둘이 돌아간 후 마누라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좀 살만하네요. 그러게. 다행이야. 수진 씨도 괜찮은 것 같고. 응. 여보, 우리가 잘한 거죠? 뭐가? 민수한테 냉정하게 대한 거요. 글쎄, 냉정하게 대한 게 아니라 제대로 대한 거지. 그래도 마음이 아팠잖아요. 그래.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 마누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결혼을 했습니다. 수진 씨랑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10명 정도.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민수가 턱시도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끝나고 민수가 저한테 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미안하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 포기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힘들 때 혼자 이겨내도록 도와주셨잖아요. 그래.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민수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도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지금 민수는 51입니다. 회사에서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수진 씨랑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나이도 있고 수진 씨 건강도 안 좋아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대신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웁니다.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옵니다. 아버지,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럼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요. 건강 챙기고. 네. 예전처럼 매달 손 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용돈을 줍니다.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됐어. 너희가 쓰거라. 아니에요. 받으세요. 봉투를 건네는 민수 손이 단단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평생 민수를 오냐오냐 키웠습니다. 뭐든지 다 들어줬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안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겁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48살이 되어서야. 하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너무 늦지는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자식을 오냐오냐 키우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사랑이 뭔지, 자식을 위한다는 게 뭔지, 당장은 아이가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그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안 되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가 뭐든지 달라고 할 때 무조건 들어주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해서 필요한 것만 주고 원하는 건 참을 수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실패를 경험하게 해줘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미리 막아주면 아이는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작은 실패들을 겪으면서 회복 탄력성을 키워야 합니다. 셋째, 책임감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숙제, 준비물, 방 정리 이런 작은 것들부터 스스로 하게 해야 합니다. 넷째, 인내심을 길러줘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모든 게 빠릅니다. 배달 음식, 인터넷, 게임, 기다림을 모릅니다. 일부러라도 기다리는 연습을 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말로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책임감 있게 살고 인내하며 살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자식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민수도 48에 변했습니다. 여러분 자식도 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오냐오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민수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참았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이 맞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옛말 하나 남기겠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다. 여러분, 자식을 너무 꽉 잡지 마십시오. 놓아주십시오. 스스로 걸을 수 있게, 스스로 날 수 있게. 그게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우리 모두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